큰 틀에서 약간 투자자들이 설 연휴를 좀 대비하는 입장에서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설 이후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뭘 하셔야 되냐면 전문 용어로는 EPS 트래킹을 한다고 얘기해요. EPS는 아시다시피 순이익을 이제 펄쉐어 해가지고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그렇죠. 주식수로 나눈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업들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순이익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또 베스트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계속 트래킹 하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치는 얼마인데 실질적으로 슬슬 나오는 기사들이 어떻게 나올 건지 그런 부분은 이제 좀 확인하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예, 설 이후부터 이제 3월 말까지는 그렇죠. 실제 기대치는 얼마고 실제 나올 거는 얼마인지 기대치가 계속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런 거를 이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이제 좀 구분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기도 하죠. 이제 4월 실적에 어느 업종이 좋고 어느 기업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좀 예측해 보라 이런 말씀이 되시는 건데. 네. 그 방법론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아니 그럼 뭐 이익을 어떻게 예측하는 거야?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제 주변에 주식 고수들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이나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이 뭔가 이익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시장이 아직까지 생각지 못한 확인이 안 돼. 그런 성장 모멘텀이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기업에 채용 공고를 봐요. 네. 실제로 채용 공고를 하는지. 근데 얼마 전에 뭐 예를 들어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관심이 많잖아요. 예. 지배 구조로 보면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러면 현대글로비스가 뭘 할 건지에 이번에 컨퍼런스 콜이 있었거든요.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뭐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전기차 관련해서 충전소 관련해서 그래 뭘 어떻게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맞아요. 그러면 안 가르쳐 주죠. 그렇죠. 네.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안 가르쳐 주면 채용 공고를 보면 조금 답이 나와요. 그러네. 어느 분야에 이제 뭐 경력직을 몇 명을 뽑는다던가.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좀 더 이제 극성인 분은 한 종목, 두 종목에 몰빵하는 이제 고수예요. 그런 고수분은 실제로 그 공장 앞에 가가지고 공장 앞에 가서 이 왔다 갔다 하는 트럭 대수라든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하는 분이 있어요. 그 정도 하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100억대 이상의 수익을 내신 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기업이 발표하는 실적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거는 모두가 아는 실적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런 실적이 나올 수 있는지 그 기업과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검색을 해보시고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한번. 전무님이 보시는 투자 비중을 좀 늘려야 될 업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1분기 실적 시즌 이제 가셔야 되기 전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보통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한 두세 달 좋아지다가 금방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 이 시장의 코로나 위기 바닥 속에서 강하게 턴어라운드 했던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던 뭐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그런 기업들은 장기 성장주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뭐 빠질 때마다 그냥 사시면 되는데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주식인 걸 모르시다 보니까 겁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이버는 강남역에 있는 빌딩 같고 카카오는 홍대에 있는 빌딩 같은데 카카오의 가치를 알려면 네이버의 4, 5년 전의 매출액과 순이익을 보면 카카오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카카오가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더 올라갈까는 네이버의 매출과 순이익을 3, 4년 뒤에 이렇게 나올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네이버 시총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뭐 카카오에 대적할 만한 이 없잖아요. 지금은 없죠. 네이버에 대적할 만한 게 국내는 없잖아요. 그 둘 다 이제 전자상거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광고 수익을 지금 땡겨가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뭐 빠질 때마다 비중을 늘려도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반도체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냐라고 보면 하이닉스가 영업이익 한 20조 내다가
2조대로 박살이 났었죠. 예. 예. 박살이 났다가 작년에 한 5조가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주가는 벌써 이미 신고가가 나오거나 그런 상황이면 20조 정도의 이익을 올해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미.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 이익이 나올까? 근데 고정가대가는 뭐 여러 가지 동향들 보면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난리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올해도 뭐 그 정도 수익 나올 수가 있겠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보면 되는데 일단은 주가는 너무 이미 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으로 와 올라가는 거 보면서 삼성전자 뭐 9만 원, 10만 원 오면서 쫓아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역발성 투자자가 돼야 되는 거죠. 컨트레리언 스트래티지라고 그러죠.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반응. 근데 요즘 우리 개인분들이 그런 매매를 너무 잘하셔서 제가 굳이 그런 매매를 하시라고 안 해드려도 그런 기업들은 빠지면 알아서 다 잘 사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화학도 마찬가지야. 롯데케미칼의 10년 차트를 보시면 15만 원 갔다가 45만 원 갔다가 15만 원 갔다가 45만 원 가거든요. 이번에 12만 원까지 갔다가 올라오고 있는데 뭐 3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어느 정도까지 이익의 규모가 늘어날까?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캐파 확장한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좀 따져보면 뭐 그런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이제 룸이 좀 남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이미 검증된 회사들 중심으로 하셔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수익은 무조건 두려울 때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예, 작년 코로나 할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템플턴 경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관적인 시장만 찾아다닌다고. 왜냐하면 가장 비관적이어야 주가가 싸게 거래되니까. 그러면 지금도 굉장히 비관적인 섹터가 있잖아요. 예.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도 이거 재무제표로 보면 무서운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리면 뭐 여행사도 그렇고 예, 여행사 그렇죠. 무서워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보면 지금 강남, 서울 호텔들이 매물로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호텔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이 크게 난다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당연히 플레이어가 100개 있다가 20개, 30개만 남았으면 당연히 그런 거죠. 반도체가 그랬잖아요. 이 90년대에 뭐 27개, 8개 있다가 반도체가 한 3, 4개로 딱 압축되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온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 호텔 업계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15년 사드 보복이 있기 전에 호텔로 막 바꾸었어요. 호텔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러다가 사드 보복에다가 코로나 완전히 마지막 카운터 펀치까지 맞으면서 지금 완전히 KO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KO 된 호텔이 뭐 강남에 고속버스 터미널 바로 뒤에 있는 팔레스 호텔이 셰라톤 호텔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되나 봤더니 아파트로 바꾸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면 그만큼 호텔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이거는 남아있는 호텔이 없어진 목까지 다 이제 차지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무섭지만 그리고 지금 내가 1, 2년을 보고 인내할 수만 있으면 수익은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있습니다. 그 업종들이 하여튼 가장 논쟁적인 업종인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도. 네. 왜냐면 이게 너무 이르다라는 분들이 그렇죠. 지금 네. 많이 있어서. 근데 정무님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뭐 이렇게 지금도. 네, 네. 망하지 않을.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일단은 1, 2등 업체만 사는 게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너무 밑에 업체 샀다가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좀 비중을 줄여야 할 업종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경기가 회복되면 네. 금리가 올라가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가 안 되고 금리가 내려가면 뭐 성장주가 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기본적인 그런 움직임에 대한 메커니즘이 그거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우리가 쉽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망할 수 있잖아요.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고성장을 그렇게 안 좋은 경기 속에서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한테 쏠릴 수밖에 없고요, 돈이. 근데 경기가 회복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굳이 성장주보다도
수익을 당장 내는 턴어라운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성과가 잘 나거든요. 저희가 펀드를 운용할 때도 보면 이게 그 가치 영역까지 간 경기 민감주들이 돌아서게 되면 뭐 10배, 17배 뭐 이런 것들이 쉽게 납니다. 옛날에 조선업체가 그랬고 그죠. 스웨덴 말매의 눈물이라고 코쿤코 조선소가 현대중공업의 그 골리앗 크레인이 1달러에 팔렸던 게 2002년 9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이후로 나서 현대중공업이 17배 올랐어요. 예, 그 밑에 있었던 현대중공업에다가 단조 해가지고 판때기를 납품하는 태운 같은 회사는 100배 났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이 심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막연한 성장주를 조심해야 돼요. 그 막연한 성장주는 5년 이후에 뭐 10년 이후에 된다는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을 피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런 기업들 중에는 바이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간 바이오들이 좀 약하잖아요. 약한 예. 정도가 아니라 가장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예. 그죠? 그래서 그거는 그 주식 시장의 메커니즘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주가 저는 뭐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은 뭐 우리나라 최고의 성장 섹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이오 자체는 나쁘게 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2021년 라운드 이 라운드에서 어떤 섹터가 수익을 많이 낼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바이오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이런 경기 회복의 수혜를 보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기업을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아니.